지금부터 우리 정외과에서 마련한 진로 탐색 주간, 오늘 벌써 4탄입니다. 4탄. 월요일부터 시작했는데 4탄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정외과 학과장 정주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 학생들 내가 만나본 학생도 있을 거고 또 처음 만나는 학생들도 있겠죠? 그래서 학과에서 오랜 코로나 시기대를 거쳐서 이제 동면을 깨고 학생들을 위해서 뭐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들을 마련하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고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로스쿨 우리 준비편 참여한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오늘은 이제 실제 현실에 대해서 다루어 주실 심원태 변호사님 오늘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변호사님 양력 소개 좀 드릴게요. 우리 변호사님은 고대 정외과 06학번이시고요. 여러분 대부분에게 아마 선배겠죠. 그리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2015년에 졸업하시고 같은 해에 변호사 시험 합격하셨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개업하신 후에 여신금융협회 그리고 전국은행연합회 변호사로도 일하시다가 현재는 금융위원회 사무관으로 계세요. 2019년부터 금융위원회 사무관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로스쿨을 가서 변호사 자격을 따면 그 이후에 어떤 다양한 선택지가 있고 또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다양한 진로가 가능한지 그거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특별히 모셨고요. 지금 미국에서 로그인하고 계세요. 늦은 시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너무 흔쾌히 시간을 내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리 심원태 변호사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손이 보이게 우리 박수 보내드릴까요? 네, 네, 변호사님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화면 공유 잘 되고 있나요?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정외과 06학번 심원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개해 주셨고 또 시간이 중요하니까 지금 바로바로 넘어가면 저는 8년차 변호사이자 공무원이고요. 12년에 06학번으로 입학해서 군대 갔다 오고 4년 동안 학교 다녀서 정외과 졸업을 했고, 자, 본인 소개하는 건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 제가 그냥 살아온 이거 자체도 이제 로스쿨 졸업하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이기도 하고 아닌 부분들도 있어서 같이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대학교 들어올 때는 로스쿨이 없었고, 그래서 로스쿨이 없을 때 군대 가기 전에 그냥 법학과 이중전공은 별 생각 없이 법학과 없어지기 전에 신청을 하고 가서 전역하고 2010년에 왔더니 로스쿨이 생겨서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하게 돼서 이제 서울대 로스쿨을 가게 됐었습니다. 뭐 어제 이제 준비편에서 저도 이제 그 포스터 내용만 봤는데 많은 분들이 왔겠지만 뭐 전 이상하게 정외과 잘 맞아서 뭐 이제 학점 관리하고 또 이제 제가 사전에 받았었을 때에는 4학년 분들도 10명이 신청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금이 5월이면 이제 리트 시험 한창 스터디 준비하실 텐데 저도 이때 수업 들으면서 뭐 학점원 관리하면서 막 리트 스터디 뭐 2개씩 하고 막 해가지고 이제 준비했던 것 같고요.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논문 당연히 아직 안 썼는데 로스쿨 제도 바뀌고 나서 가장 큰 특징이 졸업하고 나면 대학원 박사과정에 엄청 많이 갑니다. 일단 첫 번째로 석사가 나오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좀 낮아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로스쿨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사회 갈 수 있는데 또 뭔가 전문직 자격증을 따고 또 석사를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계속 뭔가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박사 과정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4년 동안 뭐 일종의 금융공기업에서 사내변호사, 뭐 절반은 금융공기업 직원, 절반은 사내변호사로서 일을 했고 지금 4년차 금융위원회 사무관이고요. 사실상 지금 하는 업무는 그냥 행시 합격한 사무관들하고 그냥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변호사 업무 연장선에 있는 그 것들이고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이런 순서로 해서 직업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 저는 이제 6번째 있는 공무원에 해당하지만 이 앞에 있는 것들 특히 뭐 검사
를 희망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뭐 저도 이제 검사나 판사를 제가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법무법인 변호사는 이제 제 와이프가 로펌 대형론 법무법인에 다니고 있어서 저도 뭐 충분히 잘 알고 있고 여기 친구들도 뭐 많이 있지만 저도 또 따로 준비하면서 많이 물어봐서 이렇게 저렇게 준비를 열심히 나름 했고요.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뭐 말씀드리면 저도 8년 차라서 뭐 알만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초기에 어떤 로스쿨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개해드릴 정도는 뭐 알고 있고요. 다만 어쨌든 저도 공무원이고 또 다른 사람의 직업을 소개하는 거다 보니까 뭐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단편적인 소개고 편안하게 좀 이야기 드리는 점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무원들 항상 이런 거 많이 쓰는데 예 저도 저희 회사의 PL나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뭐 이런 부분도 같이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준비편에 참여를 얼마나 하셨는지 왜냐면 저한테 사실 사전 질문 보내주신 것들의 대부분은 입시와 관련된 부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검사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은 사실 준비편에서도 좀 다뤄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제가 채팅으로도 좋고 그냥 대충 분위기만 알면 될 것 같아서 준비편 혹시 들으신 분 있으신가요? 뭐 채팅으로 말씀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뭐 화면에 이렇게 손바닥 해주셔도 좋고 뭐 제가 어떤지만 알면 될 것 같아서 저 화면상으로는 두 분인 것 같고 채팅에는 따로 한 분이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세 분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생각보다는 많이 안 들으신 거네요. 어제 거기 준비편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편에서 세 분이 들으셨으면 준비편에서 어떤 내용을 다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 아주 중요한 비중을 둬서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또 제가 적절히 해서 시간 넘지 않게 뭐 어쨌든 준비한 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학년이 좀 궁금하긴 한데 그 1학년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화면에 손가락으로 표시해 주셨고 채팅도 관련 없는데 혹시 학년을 알 수 있을까요? 1학년 분들 많으시고 1학년, 3학년, 1학년 혹시 4학년도 있으세요? 지금 이번에 여름에 리트 보는 분들 계신가요? 그렇죠. 지금 이제 리트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들을 시간이 없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듣고 싶은 이야기 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Q&A 때 한 번에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처음에 시작은 그냥 바로 시작하려고 하고 제일 처음은 법무법인 변호사 저희가 흔히 말하는 뭐 김현장, 세종, 뭐 태평양 이런 대형 법무법인의 변호사 되는 법, 뭐 하는 일 이런 부분들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2학년들이 제일 많으시네요. 사실 저도 익숙하진 않지만 저도 아까 작년에 여름에 박사과정 수료했기 때문에 저도 줌 수업은 많이 들어서 이 마이크를 꺼놓고 있는 심정과 그다음에 화면도 교수님이 켜야라고 했을 때 켜는 심정 모든 걸 다 이해하기 때문에 뭐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고 나중에 혹시 Q&A 때 질문 있으시면 그때만 뭐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좀 와닿게 하려고 하는 거 그냥 한 장 준비한 건데요. 이게 이제 자본시장법에 있는 미공개 이용행위 금지라고 해서 뭐 주가 조작, 흔히 저희가 말하는 그런 범죄에 대한 법률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변호사가 되시면 뭐 이런 일 하실 텐데 원래는 뭐 도움을 받아보려고 했지만 그냥 제가 한번 읽어보면 잘 읽히지도 않아요. 다음 각호의 언어에 해당하는 자, 가로 열고 1호부터 5호까지 언어에 해당하지 뭐 이렇게 포함한다. 상장법인은 가로가 닫고 중괄호가 열리고 중괄호에서 6개월 이내 상장하는 법인 또는 뭐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미공개 중요 정보는 정의가 이렇게 나오고 거기서 뭐 1호에 임직원이나 대리인이 뭐 알게 된 경우에 뭐 이용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법률이고 이게 그 자본시장법에 있는 처벌 규정이거든요. 걸리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거나 뭐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1학년 분들이 이제 지만 뭐 그리고 여기서 뭐 법 관련된 교양이나 여러 가지 수업을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생긴 걸 전제로 보통 업무를 하게 되는데 변호사는 뭐 보통 당연히 송무와 자문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니 뭐 돈 달라, 돈 내놔라, 돈 못 준다 이런 소송들에서의 대리인을 하게 되고요. 다만 이제 핵심을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뭐 주요 실제 뭐 예를 들어서 특정 요즘에 IT 기업에서는 뭐 리더라는 표현을 이사 대신에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 임직원의 리더가 해당이 되느냐? 그러면 뭐 이 법에서 따른 임직원에는 뭐 리더를 포함하느냐? 뭐 이런 것들에서 되게 법률의 해석과
관련된 업무도를 많이 하고 특히 또 그 외에도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에서 아까 형사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었을 때 동행을 해서 이제 같이 그 조사받는데 조력을 하게 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연구 용역이라고 해서 변호사들도 최근에는 용역을 많이 합니다. 뭐 미국 변호사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일을 하게 되고요. 뭐 되는 법을 가장 궁금하셨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로스쿨 다니는 2학년 때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2주 동안 로펌의 실무 수습을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에 맞춰서 실제로 서면도 쓰고 뭐 변호사가 시키는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게 되고 그 업무에 대한 평가랑 로스쿨의 1학년, 2학년 때 합격점을 바탕으로 입사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결국에는 남들은 아직 학생일 때 2학년 때 나는 변호사 시험만 합격하면 뭐 김앤장, 태평양, 광장, 세종 이런 대형 법무법인의 취업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인턴을 나가는 문제 그리고 인턴을 나가서 취업이 되는 문제가 로스쿨생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것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기서 다 학교 다닐 때 끝나는 건 아니고요. 졸업 이후나 그냥 3월 정도 되겠죠. 2월에 졸업하고. 그다음 변호사 시험 합격 발표가 제 기억엔 10월인가 여름 지나서 났던 것 같은데 그때 한 번씩 또 채용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컨펌을 못 받으면 졸업식 끝나고 나서 변호사 시험 합격할 때까지 6개월 동안 약간 공백이 뜨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기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특이사항으로는 왜 첫 번째인가? 제일 많이 갑니다. 서울대 로스쿨이 한 학년에 150명인데 그중에 이제 로스쿨 생활이 아무래도 학점 경쟁이 치열하고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 30명 정도가 휴학을 했거든요. 저희 때. 그러면 한 해 졸업하는 게 그 전해 휴학해서 넘어온 30명하고 이번에 정상적으로 졸업하는 120명 하면 150명 졸업을 하면 그중에 60명 정도가 대형 로펌을 갔던 것 같아요. 이제 학교마다 그 비율은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학교 다닐 때 가장 많이 가는 직업 그리고 그 위에 중형 펌들까지 하면 결국에는 제일 많이 하는 직업이고요. 제일 특징은 한 3년 차까지는 집에 잘 못 갑니다. 밤을 새서 근무하고 한 10시 정도 출근해서 오전에 뭐 이메일 이런 거 좀 보고 점심 샌드위치 먹고 오후에 뭐 클라이언트 회의 들어가고 저녁 먹고서부터 이제 뭐 여름이면 반바지 갈아입고 자기 방에서 일하기 시작해서 12시 정도 집에 가면 양호하고 뭐 한 2시 정도 그래서 뭐 대형 법무법인이든 큰 법무법인들은 택시비는 거의 다 지원을 해주고요. 급여는 돈을 많이 줍니다. 그렇게 하는 대가로 돈을 많이 주고 뭐 녹화된다고 했지만 그냥 저희끼리 대충 뭐 인터넷에도 나오지만 큰 법무법인 이름을 들어봤다라고 하면 세후 그래도 한 800만 원 전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30대 초반에 우리나라에서 월급쟁이로 벌 수 있는 돈 중에는 제일 많은 돈인 걸로 제가 생각할 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메리트로 작용하지만 첫 번째로랑 연관된 게 사실 1년 차에서 3년 차 때 어떤 트레이닝을 받느냐에 따라서 3년 차나 7년 차 때 이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법무법인에 가게 되면 1, 3년 차에 어쨌든 확실하게 트레이닝을 받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선택지도 넓어지고 뭐 경력법관, 경력검사, 뭐 공수처, 뭐 급여서처럼 민경채로 금융위원회 공무원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선호하는 직업인 것도 합니다. 근데 이제 대형 법무법인 말고 개업을 할 수 있는데 개업을 하게 되면 그 월급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노력이나 능력 여하에 따라서 정말 큰 돈을 벌 수도 있고 아니면 되게 개업한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법무법인에 들어가게 되면 약간 월급쟁이가 되는 거고요. 개업을 하게 되면 자영업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 분야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이건 뭐 나중에 Q&A도 하겠지만 뭐 금융, 공정거래, M&A 다양한 분야가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건 그걸 꼭 지금 정해야 하는가인 부분인데 자기 특징이 있다면 지금 정하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그러면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부터 그 관련된 수업들을 선택해서 듣고 그러다 보면 그 교수님하고의 친분도 생기고 로스쿨 교수님들은 대부분 법무법인이나 판사나 뭐 이런 실무자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에 인턴을 나갔었을 때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쉽게 말하면 약간 태클을 쌓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뭐 그래서 자기가 영어를 잘한다. 그래서 나는 국제중개가 관심이 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그런 부분들을 선택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인턴이라던가 아니면 방학 때 있는 전 세계 로스쿨 대생들 대상으로 하는 국제대회에 나가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근데
사실 이제 저희는 정외과다 보니까 정외과의 장점이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뭔가를 하기에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저도 지금 금융을 하는 것처럼 가서 정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저도 로스쿨 다닐 때는 공정거래가 제일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금융 변호사를 하고 있고 뭐 8년 차고 저 나름대로는 만족하고 그냥 뭐 회사에서도 뭐 어쨌든 아직 나가라고 얘기 안 하는 거 보면 업무도 그냥 남들만큼 하는 것 같고 그랬을 때 근데 제가 정외과 다니면서 금융에 1도 관심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지금 정할 수 있다면 좋죠. 뭐 자기가 어떤 특정 원하는 분야가 있어서 뭐 나는 정외과 하다 보니까 뭐 노동이나 뭐 이런 분야 관심이 생겼고 나중에 가서는 뭐 민주노총에도 법무실이 있으니까 뭐 그런 일도 하고 싶다. 뭐 여러 가지로 이런 게 미리 정해지면 좋지만 뭐 그걸 굳이 꼭 지금 정해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소송 서면인데요. 가면 이런 걸 쓰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원고 소피고는 다 지워놨지만 실제 서면이라 여기에 뭐 이름 어떻게 쓰고 주소는 어떻게 쓰고 뭐 이거에 등은 넣어야 되고 빼야 되고 이거에서 이거 할 때 이 청구 취지는 어떻게 써야 되고 이거대로 판결이 나거든요. 청구 취지 잘못 쓰면 판결이 이겨도 실제로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거부터 가기 이거 다 되게 여기에 되게 수학 공식처럼 모든 게 다 녹아져 들어가 있는 부분이어서 나중에 이제 이 청구 취지를 제대로 썼느냐 안 썼느냐 뭐 이런 걸로 해서 이게 6%가 맞느냐 12%가 맞느냐 그 다음 날이 맞느냐 그 날이 맞느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학점이 나오는 거예요. 가집행을 썼느냐 안 썼느냐. 가집행은 뭐 1항에 이거는 못하는데 금원전은 가집행을 할 수 있는 건데 4호에 가집행을 빼먹었다. 그럼 이제 또 점수 내려가고 그래서 이제 누군 B를 받고 A를 받고 그게 이제 로스쿨의 어떤 수업 중에 하나인 거고요. 당사자의 관계를 기술하고 백병이나 경위를 쓰고 이건 이제 의견서인데요. 저건 이제 송무서면이라면 이건 의견서죠. 그러면 이제 법무법인 뭐 어디 해서 뭐뭐에 관한 것도 기하부의 질의와 관련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의 배경을 먼저 쓰죠. 그래서 이제 당신이 물어본 건 이거다, 딴 게 아니라 질문이 정해져야 저희가 답을 드린 게 맞는데 나중에 가서 질문이 조금 뭐 바뀌거나 그러면 답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걸 작성하기 위해서 리서치를 하고 서면을 썼다 고치고 뭐 또 보냈더니 이제 위에 파트너 상사가 수정하고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이제 12시도 넘고 1시도 되고 2시도 되고 근데 또 요거 하고 있는데 또 다른 파트너가 뭐 이제 1년차, 2년차, 3년차 때는 번역 업무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번역도 하고 뭐 하고 하다 보면 이제 집에도 못 가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다음은 검사인데요. 이 조항에 보면 이제 여기 형사처벌 규정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형사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게 결국엔 이제 검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제 알고 계실 텐데 그게 맞고요. 그래서 보면 뭐 최근에 있었던 뉴스인데 포스코를 압수수색했죠. 저희가 앞에서 본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을 했다는 의혹이 있어서 압수수색을 했고 그래서 이제 포스코를 했는데 이러면 사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실제 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걸 담당하는 검사님들은 엄청나게 사전에 많은 수사와 자료들을 모아서 신중하게 판단을 거쳐서 압수수색에 이르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 거고 이것들이 이제 가장 저희가 알고 있는 검사의 가장 전형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범죄를 수사하죠. 그래서 사전에 뭐 제보를 받든 아니면은 저런 이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같은 경우는 주식 거래에 이상한 흐름이 감지되었을 때 많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한국거래소나 금융감독원에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한국거래소나 금융감독원의 직원들도 변호사들이 그런 업무를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요. 그래서 그걸 보내주면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하고 압수수색했더니 실제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이 확인이 됐다. 그러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뭐 1억을 받다 그럼 3억에서 5억에 해당하는 벌금을 검사가 구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형사재판이 시작이 되고 그러면 형사재판이 시작이 되고 나면 수사 단계에 있었던 검사는 통상 그 뒤에 절차는 관여하지 않고요. 재판이 시작이 되면 또 공판만을 담당하는 검사. 저희가 드라마에서 보는 판사가 가운데 있고 판사 기준으로 오른쪽에 검사, 왼쪽에 변호인. 이 오른쪽에 있는 검사분들을 공판 담당 검사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공판을 진행을 하면서 그 제기된 그 유죄가 확정이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 법무부나 금융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에도 검사분들이 많이 파견을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익의 대표자이자 국가의 대리인, 행정부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뭐 금융위원회에도 법률자문관으로 검사님이 와 계시고요. 법무부 검찰국은 뭐 검사분들이 대부분 많이 가 계시고, 그래서 행정부의 업무도 상당 부분 하게 됩니다. 검사가 되는 방법은 여름방학에 실무수습을 한번 합니다. 그럼 실제로 검찰 법무연수원에 가서 1, 2주 정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약간 이제 맛을 보는 거죠. 검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 다음에 실제로 그 각 전국 로스쿨에 검사분들이 나와 계신데 그분들이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수업을 토대로 전국의 전국 로스쿨이 검찰실무 1,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동시에 봐요. 전국 모의고사 보듯이. 그래서 전국 자기 학교 기준으로 검찰실무 학점이 나오고, 겨울방학에 실무수습을 가서 일주일 한 4주인가 3주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시험을 봅니다. 기록을 이만한 걸 실제로 주고, 여기에서 이 사람을 뭐 죄가 뭐냐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이 3학년 1학기에 또 그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서울대 로스쿨에 나와 계시는 그 부장검사님이 하는 또 수업을 듣고 거기서 학점을 받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원서를 내서 지원을 하면 3학년 2학기 때 8시간 정도 중간에 도시락을 싸가서 밥을 먹으면서 했던 것 같기도 하고, 4시간 보고 밥 먹고 4시간 했던 것 같기도 한데, 하루 종일 그 엄청나게 두꺼운 기록을 놓고 시험을 봅니다. 이 4개를 하면 자기 성적이 나오겠죠. 그래서 1배수, 뭐 2배수, 1점 몇 배수, 2배수 정도 면접 대상이 추려지고, 그 면접 대상을 대상으로 실제 뭐 간부급 검사분들이 면접관으로 들어와서 면접을 봅니다. 그러고 나면 검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뭐 가서 시험 보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말로 들어도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이제 피 말리죠. 이게 자기가 검사가 되겠다고 꿈을 꿨는데 실제로 그냥 한 학점을 주는 그분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그 검사님이 준 학점에 따라서 당락도 결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특이사항은 공익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어쨌든 범죄자들을 상대하는 직업이라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고, 그 다음에 어쨌든 그 우리가 그냥 이 과정에서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지방근무, 아마 뭐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도 지금 후배님들 중에 있을 수 있고 하겠지만, 어쨌든 원래 자기가 그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었는데 뭐 지방을 가게 된다. 아니면 지방에 연고가 있었는데 서울로 오게 된다. 어쨌든 타 지역에 간다는 거는 사실 조금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나중에 뭐 그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꿈꿔서, 아니, 정상적이라기보다는 그냥 남들이 그냥 보통 많이 하는 것처럼 결혼을 하게 되면 또 배우자의 직장과 나의 직장, 또 배우자가 서울에 있는데 내가 지방을 가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조금 육아나 이런 것들까지 맞물리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급여는 뭐 행정사무관, 그러니까 행정고시를 붙어서 5급이 된 사무관, 예를 들면 저보다 같은 연차의 검사 급여가 훨씬 더 높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같은 직급보다는 뭐 그걸 동등하게 그냥 대등한 수준에서 놓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급여 부분에 있어서는 검사가 그 일반 평검사라고 하는 일반 검사분들이 1년차 검사와 1년차 사무관이면 1년차 검사 급여가 더 높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뭐 그냥 그 일반 그런 직장인들보다는 조금 더 낮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좋은 점은, 지금 저는 LA에 있는데 저는 이제 와이프 회사에서 그 대형 법무법인은 그 7년 차 때 1년짜리 LLM 과정으로 미국의 법무 석사 과정 유학을 회사 돈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학비도 회사에서 주고 생활비도 회사에서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LA에 오면, 지금 저희 와이프는 UCLA에 다니는데 LA에 오면 UCLA, USC, 그다음에 뭐 서부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버클리나 스탠포드는 잘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버클리가 주로 있으면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검사와 판사와 변호사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금융위원회 같은 행정부 공무원들, 산업부, 그래서 대부분 여기에 단기로 1년, 2년 정도 유학 와서 거주하면서 조금 쉬고 조금 학업을 하고 하는 케이스는 둘 중에 하나인 경우들이 셋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유학을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 사기업,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데들이 있고요. 두 번째가 대형 로펌이나 검사나 판사나 법조 직렬에 계신 분들. 여기가 LLM이라는 1년짜리 석사 코스나 비지팅 스칼라라, 비지팅 주리스트라 그래서 이제 방문 뭐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와 계시는 분들. 세 번째가 이제 행시를 보고 아니면 어떤 절차로든 이제 사무관이 된 공무원들. 거기도 이제 똑같이 부처마다 차이는 있지만 7에서 10년차도 유학을 가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따로 쓸 정도로 굉장히 삶의 질에서는 큰 영향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직장 생활을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거든요. 휴학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경력 단절이 되면 사실상 재취업이 쉽지 않아서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누가 회사의 돈으로 1년에서 2년 정도 외국에서 견문도 넓히고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아니면 혼자 와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 부분도 직업을 선택할 때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다음은 이제 판사인데요. 판사의 가장 핵심은 판결문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공유로 하니까 잘 안 열리네. 이 부분은 지금 링크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잠시만요. 지금은 뭐 시간상 그냥 이 부분을 그냥 이건 확인해보고 갈 수 있는 거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판사라는 직업의 가장 큰 특징은 재판을 해서 종국적인 결정을 하는 거지만 그 종국적인 결정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자기가 왜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됐는지, 예를 들어서 형사 같은 경우는 남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 결정에 이르게 됐는지까지를 그 판결문을 통해서 그걸 다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 그만두는 그 순간까지도 굉장히 글을 많이 써야 되고 그 글로써 모든 걸 설명하는 직업이어서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자본시장법 판결 하나 보면 죄송한데 혹시 지금 제가 이 판결 띄우고 이런 것들이 다 화면에 같이 공유가 되나요? 제가 시행이 나눠져 있어서 아니요, 원래 보여주셨던 그 흰 PPT만 계속 바탕의 나오나요? PPT만 보입니다. 잠시만요. 지금은 나오나요? 아, 나옵니다. 예. 예. 그래서 보면 이건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뭐 요점이 정리가 되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원심 판결 같은 경우는 더 길 텐데 여기서부터 자기가 직접 쓰는 겁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런 것들을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 부분의 의미는 이런 부분인데 원심에서는 2심에서는 피고인 이 주식회사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포함했다. 근데 그래서 이거는 위법이 없다. 그러니까 원심이 맞다. 또 다른 내용을 보면 우리 법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하지 말라는 걸 판단할 때에는 뭐뭐뭐뭐뭐 등 이걸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원심에서 이렇게 판단했고 이런 부분들이 없다. 있다라고 하면 내가 왜 원심과 다르게 보는지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기술해야 됩니다. 이건 대법원 판결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데 2심이나 1심 같은 경우는 뭐 20장, 30장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판결문을 직접 작성을 해서 어쨌든 이제 판단을 하는 게 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보면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문을 작성. 짧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현재는 판사는 다 경력법관제도에 의해서 임명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10년차 법조 경력 10년차 이상만 판사에 지원해서 경력법관으로 임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과거처럼 바로 사법시험 합격 후 연수원 끝나고 나서 판사가 되는 그런 루트랑 다르지만 어쨌든 처음부터 그 판사와 관련된 업무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게 로클럭 제도고요. 이 로클럭도 검찰이랑 똑같이 실무 수습 또 형사재판 실무라고 해서 모든 로스쿨에 판사분들이 나와 계시거든요. 그분이 진행하는 수업을 듣고 전국에서 동시에 형사재판 실무를 시험을 보고 해서 여기는 민형사 기록 시험을 같이 보고 똑같이 해서 로클럭에 선발이 되면 로클럭은 3년 동안 근무를 하게 됩니다. 3년 동안 로클럭 근무를 하게 되면
그리고 나면 나머지 10년 경력을 채우기까지 7년 동안은 각자 알아서 경력을 쌓는 거죠. 대부분은 다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대형 법무법인에 다시 들어가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10년 경력이 되면 이제 경력법관 임용에 지원을 해서 이제 판사가 되는 거고요. 어쨌든 저도 친구들한테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물어보는 건, 어쨌든 검사는 이 사람에 대해서 기소를 하고 유죄라고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 피고인은 어쨌든 이제 그걸 방어하는 건데, 이 판사는 민사든 형사든 간에 어쨌든 일방 당사자가 아니고 그 결과를 온전히 자기가 내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이제 힘이 든다고 하고 있고요. 판사는 그리고 하게 되면 형사부, 민사부, 뭐 가사, 행정 등 여러 군데를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민사만 뭐 할 수 있다고 해서 쭉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하게 되고, 급여는 어쨌든 일반 사무관, 그 행시 사무관보다는 어쨌든 더 높은 수준이고요. 마찬가지로 지방근무, 유학 등은 아까 검사분들 설명을 드렸던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사내 변호사인데요. 이건 이제 뭐 실제로 사내 변호사 취업 공고인데 이게 또 공유가 되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보일 것 같은데, 네, 이것도 원래 보이네요. 제가 예. 링크를 한 게 있는데 뭐 중요하진 않고요. 몇 가지 그냥 등들을 보면, 저는 이제 금융이니까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컴플라이언스실의 사내변호사 모집 경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세전으로 월 500만 원, 그러면 연봉 6천만 원 정도 되겠죠. 그리고 계약직입니다. 채용 분야는 컴플라이언스실이고요. 영어 능통자, 뭐 자본시장법 아까 보셨던 뭐 이런 거 해서 뭐 이렇게 해서 진행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그냥 하나만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를 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금융 키움 인베스트먼트,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정규직이잖아요. 여기는 이건 비슷하고, 근데 여기 경력 무관이 아니라 경력자를 요구하고 법적 경력 3년 이상, 어딘가 일을 하다가 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업무도 하고, 여기 보면 뭐 계약 합의 약정서 검토도 하고 준법 경영자 모델. 그래서 사내 변호사는 여기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어쨌든 소송에서 회사의 대리인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내부 법률 자문, 뭐 우리 회사가 이런 걸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슈가 있냐, 정보통신망법 위반 이슈가 있냐, 공정거래법 위반 이슈가 있냐,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법무법인 관련 업무는 너무 큰 건, 너무 큰 계약건은 리스크를 회사에서 온전히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김앤장이나 이런 대형 법무법인에 추가로 검토를 요청하거나 소송 대리를 위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걸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긴 법무법인에서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주는 거고, 내부 통제라고 해서 혹시 누가 뭐 우리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는 건 아닌지, 회사 내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는 잘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 여기 보통 변호사 시험 합격 발표 이후에 많이 채용을 하는 거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경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매우 많고, 여기 이제 나오겠지만 대우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직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어쨌든 돈을 벌려고 영업하는 회사에서 그거는 법률 위반 소지가 있으니까 하시면 안 돼요, 하시면 안 돼요,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국 나이로 23살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로스쿨 3년 마친 다음에, 그럼 26살, 27살에 처음으로 사내 변호사에 갔는데 막 40살, 50살 넘는 차장 이런 직급을 가진 사람들이 법률 의뢰를 해서 검토해서 이건 안 됩니다라고 했을 텐데, 이제 바로 전화 와서 그게 왜 안 되냐, 뭐 여기서 얼마나 해봤냐고, 이런 게 가장 큰 애로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처음에 좀 그러면서 친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현업에 대해서 알기도 하고, 우리 회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알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솔루션을 주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 하는 일이나 대우나 이건 회사에 따라서 완전히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직급, 뭐 예를 들어서 옛날 같은 경우 뭐 사법시험 합격하면 과장으로 갔다, 지금 이제 보통 직급으로 우대를 해주는 데들은 보통 대리가 되는 거고요. 사원이 아니라 바로 딱 그게
로스쿨에서 3년 정도를 딱 영역을 인정해 주는 거겠죠. 근데 어떤 데는 그런 직급 우대가 없이 별도로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그냥 남들보다 월급을 뭐 50만 원 더 준다. 이런 게 있고, 아니면 아예 우리는 정규직이 아니라 변호사는 이익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계약직으로만 뽑는다. 그러면 그냥 매해 계약을 갱신하는 겁니다. 그럼 정규직이 아니니까 그 회사의 정규 직원들보다는 조금 더 많은 급여를 받겠지만 어쨌든 계약을 2년, 3년 단위로 갱신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를 쓴 이유는 여기는 진짜 특이한 사내 변호사입니다. 일단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는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사내 변호사가 웬만한 대형 법인에 육박할 정도로 변호사가 거의 그 그룹 자체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급여도 대형 법무법인 수준의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유학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약간 사내 변호사로 묻기보다는 좀 특수한 직군.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M&A 같은 것도 외부 법무법인에 맡기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 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그냥 그 업무를 하는 변호사를 대형 법무법인에서 데려오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좋은 회사들. 지금 33분인데 그냥 빨리 해서 끝까지 마무리하고 Q&A를 해서 좀 지루할 수도 있지만 빨리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뭐 제가 하는 일인데 여기서 포인트를 잡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결합 방법에 따라 뭐 하위 규정에 위임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개정을 이것도 여러 번 했죠. 이 개정은 이거를 되게 법률을 강화해서 1배, 3배였는데 이거를 3배, 5배로 늘린 거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하는 일들도 있고요. 그래서 보면 공무원이 되면 결국에는 이제 아까 앞에서 한 것처럼 법률을 만들거나 법률을 고치고요. 그 다음에 법률뿐만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자본시장법의 하위 규정인 자본시장법, 대법 그 시행령, 그 다음에 또 거기 하위 규정으로 보면 각 장마다 뭐 자본시장 조사 업무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뭐 온갖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규정들을 적용하는 문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법률의 유권에서 이런 것들 다 사무관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제가 하는 일이고 그 많은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고요. 다만 변호사가 공무원이 되는 경우는 저처럼 민간경력 채용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사무관이 되는, 이제 이건 약간 정규직 개념이고요. 근데 또 그 중앙부처들도 변호사 수요가 매우 많고, 최근에는 이제 뭐 그 각급 도청이라던가 이런 데에서도 많이 뽑는데, 주로 지방에서 있는 도청이나 이런 것들은 6급 주무관으로 해서 사무관 직전으로 변호사를 채용하는 경우들이 많고, 지금 저희 금융위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되게 민간 경력 채용 사무관도 있지만 그때그때 뭐 최근에 가상자산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었을 때 법률 수요가 많아져서 뭐 라임 옵티머스 사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럼 계약직 형태로도 사무관을 채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세청 같은 경우도 뭐 나중에 이제 텍스나 이런 경우를 경영대에서는 회계사 자격증을 많이 따기 때문에 여기 많이 가기도 하는데, 이 국세청은 우리나라 중앙부처 중에 특이하게 여기에도 대형 법무법인만큼의 수백 명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갖 조세 소송을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특징이 있고요. 금융공기업, 여기는 뭐 옆에 같이 단과대 쓰는 경제학과나 정액과나 행정학과에서도 준비 많이 하는 회사들이잖아요. 좋은 직장이죠. 좋은 회사들입니다, 여기 다. 근데 여기는 변호사를 따로 변호사 채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금융감독원 공채, 한국거래소 공채, 뭐 제가 있었던 은행연합회는 뭐 공채 없이 다 경리수만 뽑지만 외탁결제원 공채, 뭐 은행연합회에서 직원을 뽑는다 이러면 그냥 똑같은 선상에서 채용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온갖 경력직, 뭐 온갖 회계사, 변호사들이 다 지원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다면 아마 여기 대부분 회사들은 전부 다 그냥 자격증 수당만 줄 거예요. 그 동기보다 내가 월급을 30만 원, 50만 원 더 받는다. 그러면 약간 손해보는 느낌이 들죠. 나 3년을 들여서 로스쿨 나왔는데 여기에 똑같이 들어간다. 하지만 여기 있는 회사들은 직장으로서도 굉장히 좋고 업무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선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여기에서 일을 하다가 이 경력을 가지고 또 언제든지 다른, 사실 금감원에서 일하다가 다시 뭐 김앤장이든 뭐 세종이든 이런 법무법인에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루트들도 되게 다양하고 이직이 또 되게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하는 직업이고요. 그리고 국회 보좌관은 저 때는 정외과 선배들이 되게 많이 갔었어서, 근데 저도 국회 이 법률의 재개정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국회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국회 보좌관은 그 변호사들이 진짜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필요가 있는 게 뭐 어쨌든 입법이 국회의원의 실적인데
그 입법 목적을 정확히 달성하고 다른 의원들이 보기에도 말이 되는 법을 만들어서 발의를 해야 본회의를 통과해서 법률이 되기 때문에 그걸 만들기 위한 능력이 사실상 변호사의 가 가장 적합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수요가 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건 뭐 링크가 지금 계속 다 뜨진 않아서 그냥 뭐 한 가지만 보자면 예를 들어서 뭐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아까 보셨던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담당하는 곳이 여기거든요. 조사를 기획해서 실제로 각종 주가 거래를 조사를 하고 조사를 하다 보면 해외 거래라든지 뭔가 특이한 파생 상품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기서 조사하고 이 조사국에 한 4개에서 3개 정도 팀이 있고 그 팀별로 한 6명에서 5명의 팀원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뭐 금융감독원 취업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뭐 변호사, 회계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뭐 공시심사실은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보는 뭐 라임 옵티머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뭐 최근에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에서 뭐 600억 횡령한 사태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뭐 일반은행 검사국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금감원이 그 우리은행에서 검사를 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나가서 그 은행을 검사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검사국에도 1팀, 2팀, 3팀, 4팀에서 은행별로 담당하는 팀들이 다 있고 거기에 팀원이 있는데 그 팀원들도 다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이 법무실이 따로 있긴 하지만 이 법무실 말고도 금감원은 전체적으로 다 법률이나 하위 규정에 관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건 뭐 거래소, 예탁결제원 모두 다 마찬가지고 지금 사실 저희도 금융위원회에서 있다 보면 저는 주로 이쪽 공시조사 쪽하고 일을 많이 했는데 여기 계시는 금감원 직원분들이나 뭐 예탁결제원 거래소 일을 하다 보면 거의 뭐 만나는 분의 한 4분에서 5분 중에 한 분은 거의 변호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고요. 일단은 Q&A는 그때 저한테 사전에 질문을 보내주신 게 있어서 제가 따로 답을 쓰기는 했는데 그거는 그때 보니까 뭐 질문이 아예 이렇게 뭐 적어하진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발표를 여기서 마치고 그 다음에 그냥 직접 지금 들어오신 분들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들어보고 겹치는 건 같이 해서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으로 제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었는데 지루하셨겠지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뭐 제가 잠시만요. 계신 분 중에 질문 있으신가요? 어차피 뭐 편하게 하시는 거라 아마 지금 이제 여건상 뭐 카페나 이런 데 계시거나 아니면 마이크가 없으시면 조금 얘기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뭐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저도 편하게 답변을 드리고 그래서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전 최대한 이제 뭐 급여 얘기나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약간 현실이거든요. 나중에 직업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말씀을 드린 거고 혹시 본인이 좀 더 궁금한 직업이나 그런 게 있으시면 따로 물어보시면 제가 그 부분을 좀 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뭐 어려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뭐 저 혼자 계속 벽에다 얘기한 느낌이긴 하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그거 아닌가요? 그 입학했을 때부터 코로나로 인해 지금 5월에 그거 하나요? 축제 같은 것도 안 하죠 이제 안 할 거 하나? 뭐 어쨌든 처음부터 줌으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이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채팅 질문이 하나 들어온 것 같은데 아 그래 네, 잠시만요. 한번 보시겠어요? 일단 금융 변호사가 된다면 자기가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대형 법무법인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금융은 크게 자문하는 팀이 있고요. 그 송무하는 팀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금융 어떤 뭐 상품에 기업이 투자를 했는데 뭐 거기서 돈을 떼었다든지 어쨌든 금융 송무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한정이 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제가 생각했었을 때에는 내가 금융을 선택하고 자문을 할 거냐 송무를 할 거냐라기보다는 내가 송무를 할 거냐 자문을 할 거냐가 먼저 나눠지고 그 다음에 송무를 하는 쪽을 선택을 한다면 그럼 내가 송무를 어떤 송무를 해보고 싶은지 아니면 내가 자문을 한다면 금융 자문인지 뭐 공정거래인지 이렇게 보는 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더 맞을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이 금융 분야를 한다고 해서 뭐 공직이나 공공기관에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중원번 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융 분야 하면 제일 많은 거는 대형 법무법인에 자문하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딜이 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송무도 있고 오히려 저처럼 공직이나 공공기관은 오히려 약간 최근에 많아졌지 원래 전통적인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 금융 관련 필요한 지식은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쌓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는 검찰 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때 로스쿨 다닐 때 좀 준비를 했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고 그 법조 경력 3년이면 경력 검사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공공성 있는 데에서 일을 하면서 전문성 쌓아서 검찰에 지원해야지라고 했는데 그 여신금융협회에서 일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공무원은 검사보다는 그 중앙부처 사무관이 더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그 민간경력 채용을 준비를 하기 시작해서 이제 은행연합회 다니면서 금융위원회 지원해가지고 금융위원회에 오게 된 케이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약간 뭐 잘 모르겠고 금융도 좀 멋있는 것 같고 했는데 나중에 뭐 막상 해서 취업을 해서 일을 하다 보면 노무를 할 수 있고 환경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전문 분야는 너무 그거에 지금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선호하는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파는 거는 선호하는 게 있다는 건 너무 좋은 거고 그래서 그걸 살리면 되는데 선호하는 게 없으면 그냥 어쨌든 열심히 입시 아무튼 좀 주위에서 로스쿨 가고 거기서 그냥 학교에서 좋은 학점 받고 변호사 시험 합격하고 그 다음에 취업 관련된 인턴에 나가서 성실히 해서 좋은 평가 받고 그런 다음에 차차 자연스럽게 정해지는 전문 분야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뭐 제가 하고 싶은 말로 새긴 했는데 금융 관련 필요한 지식은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첫날부터 열심히 혼나면서 배웠습니다. 아, 수업 동시에 듣죠. 예, 저게 지금 뭐 PPT 다시 킬 필요도 없이 2학년 2학기 때 검찰 실무랑 2학년 2학기 때 형사재판 실무 같이 들으면 시너지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검찰 실무는 기소하는 사람이고 형사재판 실무는 판결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 형사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나오는 것도 중요한 뭐 횡령, 배임, 뭐 그다음 뭐 온갖 그 형사법에 나오는 쟁점들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 저거는 지금은 되게 궁금한 질문이죠. 예, 동시에 둘 다 듣게 되는데 거기에 가면 자연스러운 테크가 다 있습니다. 아마 저 때도 그랬는데 저희과도 뭐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저도 뭐 고중세 듣고 뭐 근대 정치 듣고 뭐 민주주의는 뭐 좀 나중에 듣고 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처럼 저거는 자연스럽게 다 테크가 정해져 있어서 예, 지금은 궁금하실 텐데 어쨌든 2학년 2학기 때는 통상 같이 듣고 3학년 1학기 때는 자기가 검찰 갈 게 아니면 검실 2는 잘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형법을 그만큼까지 할 필요 없기 때문에 2학년 2학기 때 검찰 실무 1이랑 형사재판 실무까지 들으면 형법은 어느 정도 좀 되거든요. 그러면은 3학년 1학기 때는 변호사 시험 합격이 더 좀 중요해지기 때문에 민사재판 실무는 대부분 듣지만 검찰 실무 2는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이제 민법 관련된 수업이나 변호사 시험 관련된 수업을 3학년 때 좀 많이 듣죠. 그건 아마 뭐 어제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가면 아마 뭐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저 질문해도 되나요? 네, 그, 하셔도 됩니다. 아, 저기 적어 놓으신 거에 확신이 있다면 법무관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네, 네. 그,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법무관이 아마 기간이 한 1년 정도 더 많은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왜
법무관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네네. 법무관과 공익을 비교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어, 그 공익은 공익법무관이 아니라 저희가 그 말하는 공익 그인 거죠. 공익근무요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일단은 저는 그냥 육군으로 갔다 와서 군필인 채로 로스쿨에 갔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남자분들한테 한정되는 얘기지만 군필로 로스쿨에 간다. 그러면 장점은 취업이 조금 더 잘 됩니다. 왜냐하면 그 튼튼한 이것도 그냥 제가 잘못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려먹 아니 그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밤을 새야 되거나 어쨌든 초기에 막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남자분들이든 여자분들이든 바로 투입해서 체력 좋고 오래오래 회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을 모든 회사 뭐 검찰, 판사, 로펌 할 것 없이 제일 선호하거든요. 근데 군필 갔다 오면 여기는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만 합격되면 바로 업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데 만약에 미필이면 회사에서 컨펌을 해줘도 얘가 법무관 끝날 때까지 3년 동안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필이 그 학교 다닐 때 인턴에 나가서 컨펌을 받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회사에선 3년 동안 오지도 못할 애를 컨펌 줘놓고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우수한 친구들이 이제 미필일 때 컨펌을 많이 받고 그 대신에 이제 법무관은 법무관 3년이 끝나면 이제 그 법무관들을 대상으로 한 채용 절차가 따로 열리기 때문에 그때 통상적으로 더 취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취업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를 말씀드린 거고 이거와 비교했었을 때 그 제가 법무관이 더 낫다라고 말씀드린 건 로스쿨을 내가 진학하겠다. 그래서 나는 뭐 조금 더 그냥 안 좋은 상황 가정해 본다면 내가 희망하지 못하는 로스쿨이 아니라 조금 내가 원하는 데보다는 조금 더 낮은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로스쿨에 합격을 한다 해도 나는 어쨌든 법조인이 너무 되고 싶기 때문에 로스쿨 가겠다라고 하면 군대를 미루고 나중에 로스쿨 졸업하고 법무관을 가도 되는데 자기가 로스쿨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데 어영부영 군대만 미루다가 나중에 로스쿨도 원하는 데가 안 돼서 갑자기 취업을 해야 되는데 또 군대 가야 되고 이렇게 이제 스텝이 꼬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로스쿨 가게에서 나는 변호사나 법조인이 되겠다는 확신만 있으면 법무관이 무조건 좋은 건 일단 군대는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법무관은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3년이라는 기간이 길기는 하지만 그게 공익법무관을 선택을 해서 검찰청이나 법원이나 정부 부처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군법무관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일단은 첫 번째로는 월급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 업무나 업무 강도들이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저희 동기들 표현으로 빌리자면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3년을 보낼 수 있어요. 정말 정말 행복한. 근데 그러고 나면 또 따로 그 법무관들을 대상으로 어쨌든 또 취업 시장도 있고 취업도 한번 그 전체적으로 이 쿠팅이 한번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일부 대형 로펌이라든지 판사 검사는 법무관 경력을 그 어찌됐든 그게 100%가 아닐지라도 법조 경력으로 또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게 또 상대적으로 졸업하자마자 그런 막 법무관 하면서 막 좀 편하게 지내고 쉬고 이런 것도 없이 바로 일을 시작한 이제 그 여성 변호사분들은 또 불만이 되는 경우들이 많죠. 왜냐하면 나는 회사를 3년 전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내 동기는 이제 3년 뒤 지금 갑자기 회사를 왔는데 쟤랑 나랑 3년 차이가 나야 되는데 뭐 2년 차이밖에 안 난다. 1년 차이밖에 안 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좀 이슈가 있긴 한데 어쨌든 나는 무조건 로스쿨에 가서 변호사가 될 거야라고 한다면 저는 군대 미루고 법무관 가는 게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여러 가지 진로 고민해보고 있고 그중에 로스쿨도 하나다라고 한다면 군대 갔다 오고 가서 가는 것도 뭐 자기가 군 생활만 즐겁게 할 수 있으면 그게 잘 안 되겠지만 네, 그러면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 나름대로 또 군대를 갔다 온 로스쿨 남자 로스쿨생의 메리트가 현실적으로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뭐 한 명 물어본 말이 너무 기네요. 아, 방금 그 공익과도 한번 비교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그거는 근데 네. 제가 그거까지 답변을 못 드렸던 건 제가 경험해 보지 않은 분야여서 그걸 갔었을 때 시간을 어떻게 쓸 수 있고 이런 거를 근데 법무관이나 군대 갔다 오고 로스쿨 간 건 제가 해봤고 법무관은 주변에 이제 저희 다녔던 학교 기준으로는 미필이 진짜 많았거든요. 한 20명 정도?
그러다 보니까 그 20명에서 20 몇 명이 다 법무관을 가니까 이제 온통 주변에 저 1, 2년차 때는 법무관들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그 공익근무 용어는 제가 사실 어떤 절차인지 심지어 그 복무 기간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랑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좀 이렇게 아마 그 후배님이 직접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리트 시험으로 일단 넘어간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독해력을 기르기 위한 이런 것까지보다는 저는 리트 잘 봤거든요. 점수 잘 나와서 이제 그 로스쿨 입시도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나이는 86년생이기 때문에 05학번인데 재수해서 06학번인데 제 인생에서 제일 공부 열심히 했던 두 번이 재수할 때랑 로스쿨 갈 때 리트 공부할 때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독해력을 어떻게 기르는지나 방법론적인 거는 오히려 뭐 최근에 준비한 어제 왔었던 그 후 선배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하겠지만 저의 기준으로 한다면 리트가 준비할 때 가장 고민이 되는 건 이 독해력을 어떻게 기르는지 부분도 있지만 더 그거는 리트가 하면 올라? 이게 가장 큰 의문이었거든요. 저희가 할 때. 근데 오르는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스터디를 2개 했었는데 하나는 이렇게 뭐 같이 강의도 듣고 뭐 한 문제 한 문제 꼼꼼히 풀면서 뭐 서로 이렇게 해설도 해주고 하는 거였고요. 하나는 계속 기출을 그 피셋, 그러니까 행시 그 기출까지 다 해가지고 모이면 풀고 채점하고 모이면 풀고 채점하고 해서 그 2개를 그때 이제 딱 그 복학생이어가지고 학교에 뭐 공부 말고는 아는 사람도 없고 뭐 이랬었으니까 열심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업 들으면서 학교대로 다니면서 리트 스터디 2개 하고 하면 그때 한 그래도 3학년, 4학년 때는 진짜 거의 뭐 엄청 바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트는 열심히 하면 오르시고 방법론적인 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스터디를 2개를 했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로스쿨 가는 거는 제가 볼 때 이 제도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이게 그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직장을 다니다가 가게 되는 분들은 더 큰 용기가 필요한 게 일단 경력 단절이 한번 되거든요. 그 4년 동안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다시 다른 원하는 직장에 간다면 이제 그게 원래대로의 길인데 이게 이제 첫 번째로는 그 나이 많은 사람이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그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서울대, 뭐 고려대, 연세대 뭐 이런 로스쿨일수록 나이 많은 분들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학교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에는 나이가 좀 있으시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고 그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지금 로스쿨들 각각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이제 선발할 때 좀 신중해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생각했었을 때에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내가 원하는 직장이 있어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로스쿨 가겠다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로는 그 변호사 시험 합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젊을 때 시험 보는 게 합격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중간에 이제 회사 다니다가 그래서 이제 하게 되면 그때 이제 뭐 또 결혼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그 뭐 만나는 분이 있어서 이제 뭐 결혼을 전제로 한다든지 그럼 그 상대방에 대해서도 좀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또 애매한 게 아직 이제 지금은 뭐 여러 가지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지금은 이제 1학년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본인의 개인적인 여건이 된다면 그리고 로스쿨은 굉장히 장학금 제도가 많긴 하거든요. 가면 저도 뭐 얼떨결에 해서 받았을 정도로 그래서 바로 하는 게 저는 제일 추천을 드리고 하지만 뭐 나중에 하는 것 자체에도 주변에 많은 케이스들이 있긴 하지만 제일 그분들이 제일 고민하는 건
뭐 학교 적응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어쨌든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변호사 시험 합격. 왜냐하면 일주일 보거든요, 시험을. 월요일 날 하루 종일 보고, 화요일 날 하루 종일 보고, 수요일 하루 쉬고, 목요일 하루 종일 보고, 금요일 날 하루 종일 봐요. 그러면 그 체력 관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그때 뭐 가정이나 자녀가 있다면 그 당장 이제 3년 동안 수입이 없는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 뭐 이런 부분들 고민이 있기 때문에 전 바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하지만 뭐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고 지금 뭐 또 그런 법안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 방통대 로스쿨 만든다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좀 제도 동향을 한번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학생들 저도 질문을 해도 네. 되면요. 네네. 학생들한테 예, 많이 받는 질문,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네. 슬라이드도 나와 있는 적성 관련한 문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막연하게 로스쿨 뭐 변호사에 대해서 관심은 있는 학생들이 많지만 저게 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해서 사실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이런 특징을 가진 이런 성격의 이런 데 강점이 있는 사람들이 좀 잘할 수 있는 직종이다. 이 직종이 뭐 혹은 개인적으로 사무관님께서 해봤더니 나는 이런 특성이 참 내가 있어서 잘 맞는 것 같다. 이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시면 그래도 도움 될 것 같아요. 아, 제가 일단은 저도 뭐 어쨌든 8년 차지만 정확하지 않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서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의외로 로스쿨 가면 공대생들이 학점이 되게 좋습니다. 공대생들이 학점이 되게 좋은데 기본적으로 약간 나중에 현실에서 부딪히는 법률은 아까 보여드렸던 자본시장법, 뭐 제가 하는 법률 이런 거 답이 없거든요. 현실에서 하는 건. 근데 로스쿨에서 나오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가르쳐주는 법률이나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이미 모든 그런 검토가 다 이루어져서 정확하게 답이 있는 것들이어서 오히려 약간 수학적으로 이게 A라는 상황에서 B였을 때 그럼 정확하게 C가 된다라는 그런 답을 좀 찾아나가는 그런 약간 이공계 마인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오히려 약간 더 적성에 맞아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외과 다녔을 때 그냥 당연히 학점이 잘 받았고 그렇지만 저는 그때 그냥 책 많이 보는 거 좋아하고 약간 되게 크게 이해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이런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법학은 일단 첫 번째로 로스쿨 3년 동안은 본인의 생각에 대해서 별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네, 너 어떻게 생각하는지 별로 궁금해하지 않고 그건 나중에 이제 뭐 맨날 교수님들이 하는 건데 그건 나중에 대법관 되면 너가 그때 판결문 써 약간 이런 거고, 기존에 정해져 있는 그 논리를 잘 이해해서 수학적으로 답을 잘 도출해내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오히려 좀 더 글을 읽어도 정확하게 읽고 그래서 그걸 답안지에 쓸 때에도 그 핵심 키워드를 정확하게 써서 정확하게 풀어내는 그런 능력이 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금 뭔가를 하신다면 정외과 수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할 때에도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둬서, 저도 옛날로 돌아간다면 좀 크게 보고 하는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쓰고 싶은 핵심 키워드가 뭐고 뭐 이런 정확하게 이 개념에 대해서 내가 쓴다면 어떻게 쓰는 게 맞지? 그래서 좀 정확하게 하는 게 오히려 좀 더 법에서는 차이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이 만약에 더 없으시면 제가 시간 너무 오래 끈 것 같아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냥 여기 있었던 것 중에 답변이 아직 안 된 것만 제가 일단 간단하게 하고 그 사이에 또 질문이 있으시면 하고 아니면 뭐 또 마무리하고 제가 연락처나 이런 것들 알려주면 될 것 같은데요. 장단점 물어보신 게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로스쿨 3년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자유가 있지만 가장 큰 자유는 뭐 이게 사실 아직 저도 사회생활 다 해본 건 아니어서 이직의 자유가 생기는 게 장점이고요. 이직을 계속 고민하게 된다는 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 30년 같은 직장을 다녔는데 지금 나중에 이제 취업하시면 30년 동안 같은 회사를 다닌다는 게 얼마나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그러면 결국에는 회사 다니다 보면 맞지 않은 상사, 뭐 맞지 않은 동료, 나의 적성은 이게 아니었어, 뭐 이러면서 이직을 고민할 때 변호사 자격은 그걸 훨씬 더 용이하게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개업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했었을 때 조금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옮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뭔가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떠돌게 만드는 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한 장단점인데, 뭐 여기에 이제 하나 더 하자면 어쨌든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생기니까 어떤 업무를 하든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걸 거고요. 전문 분야는 뭐 이렇게 제가 써놨지만 우리나라 로펌들이 보면 제가 원래는 그것도 한번 시간이 되면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냥 아는 대형 법무법인 뭐 김앤장 법률사무소, 뭐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강정 네이버에 치고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변호사의 모든 이력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뭐 법무법인 세종 같은 경우는 거기에 정치외교학과라고 치면 그 회사에서 정치외교학과 나온 변호사들 다 볼 수 있거든요. 찍어보면은 저희 정외과 나온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 어떤 커리어를 쌓았는지를 보다 보면 뭐 전문 분야에 대한 좀 이해도 깊어지고, 뭐 아까 내가 꼭 지금부터 뭐 금융이든 공정거래는 뭘 정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도 조금 더 해소될 수 있는데, 저도 요즘에도 그렇고 옛날부터 계속 TV에 유명한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이 어떤 커리어를 걸어왔는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기의 나도 저런 길은 어떨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뭐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아까 답변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준비하면 어떨 것 같냐 뭐 이런 글이 있어서, 근데 저 때만 해도 그런 고민들을 해보진 않았는데, 그냥 저도 현실적으로 한다면 1학년 때부터 준비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땐 학점 관리를 하겠죠. 당연히 학점이 로스쿨 갈 때 중요한 지표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저는 좀 즐기는 학교 생활을, 그 코로나도 어느 정도 좀 저게 됐으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앞으로 2학년, 3학년, 4학년 계속 힘들 거고 로스쿨 가면 더 힘들 텐데, 굳이 지금부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1학년, 2학년 때는 학점 관리하시면서 좀 다양한 경험 해보시는 게, 그래야 나중에 이제 자기소개서를 엄청나게 쓰고 고치고 하실 텐데 그때에도 좀 본인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뭐 이 부분은 요즘에 뭐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워낙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뭐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보다도 뭐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힘들 때는 뭐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뭐 힘들어도 그냥 하게 되는데,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멈출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미국에 와 있는 이유가 와이프가 유학을 오게 됐고, 그 되게 다행스럽게도 공무원은 배우자가 유학을 가면 그 기간 동안 휴직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저는 휴직을 하고 와서 그냥 놀고 있거든요. 1년 동안.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힘들 때는 이제 휴가 뭐 이런 거 쓸 수 있지만 사실 휴가 써도 완전한 휴식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 회사 생활 이거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 이런 게 가장 힘들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뭐 제 유학 기회가 아직 오진 않았지만 이제 와이프 유학 때 쉬는 것처럼 변호사가 되면 제일 좋은 점은 어쨌든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뭐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됐었을 때 그 7년 차, 8년 차 때 주어지는 유학 기회, 그게 좀 한번 쉬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으면서 재충전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볼 때 엄청 장점인 것 같아요. 속성은 뭐 여러 기회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혹시 뭐 더 질문 있으실까요? 더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네. 아니, 학생들이 물어보니까 저한테 네네. 그 네, 학생들을 대변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래도 네. 정외과, 여기 대부분 정외과 학생들이고 정외과를 다니면서 어떤 수업들을 좀 들어놓으면 그래도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정외과에서 한 공부가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로스쿨 및 이후의 커리어에 대해서 그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일단은 그냥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그냥 솔직하게 그간에 그걸 한다면, 직접적으로 그런 어떤 뭐 민법, 형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크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고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제가 여기 PPT에서 다루진 않았지만 이제 중요한 축이 이제 헌법이나 뭐 국가
조직을 다루는 그런 법률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할 때 뭐 나오는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했던 정당 제도라든지 뭐 우리가 배우고 있는 민주주의라든지 뭐 그때 했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거기에서 또 연결은 되지만 그걸 또 약간 어떤 학문, 그러니까 이게 어떤 역사를 거쳐서 뭐 지금 이렇게 됐고 그래서 우리나라 제도는 이런데 비교법적으로 비교 정치학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 나라 이렇고 그게 어떤 차이가 이건데 법에서 바라보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헌법 몇 조에는 뭐가 돼 있고 그거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결에 결정에는 뭐가 있는데 이게 옛날에 뭐 어떤 수도 서울의 관습헌법이라는 거였고 관습헌법은 뭐 어떤 거였고 그래서 그때 판결에서 어떤 취지로 누가 이겼냐 뭐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뭔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었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은데 반대로 그냥 어쨌든 제가 생각했었던 정예과 공부는 저는 이게 이런 원인으로 발생해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건 달라서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뭐 이런 사고를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오히려 로스쿨 다닐 때보다는 일할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도 지금 이제 정책을 뭔가 만들고자 한다면 어쨌든 저 나름대로 뭔가 논리가 있어야 가서 과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국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그럼 차관님한테도 가져가고 장관님한테도 가져가고 뭐 금감원 거래소 다 모여서 회의를 하면 어쨌든 금융위 사무관이니까 제가 진행을 하면 저는 이래서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세요? 라고 하면 세부적인 것들은 또 거기서 금감원이나 또 전문가분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었을 때에는 오히려 업무할 때 그런 좀 논리적으로 사고를 쌓아나가는 과정에서 더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지금 업무할 때 오히려 로스쿨 다닐 때보다 저 개인적으로 그냥 스스로 평가할 때 물론 저의 상사들이 들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뭐 로스쿨 때보다 더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더 재미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솔직히 로스쿨 다닐 때는 그때 정외과 좀 이중전공 법학과 수업을 좀 더 들었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했었지만 졸업하고 나서 지금은 오히려 그래서 저는 뭐 다시 돌아가도 정외과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요즘에 미국에 와서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또 제가 말이 길었는데 어쨌든 요는 좀 본인의 생각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좀 설명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걸 왜 그렇게 돼서 이런 결론으로 어떻게 이러는지를 하시는 방법을 지금 해둔다면 당장 뭐 로스쿨 뭐 리트 점수 잘 받고 뭐 로스쿨 가서 학점 잘 받고에 크게 당장 연관성을 못 느끼더라도 나중에 업무하실 때에는 좀 뭐 똑똑한 변호사다 똑똑한 사무관이다 뭐 이런 소리를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좀 추상적이긴 한데 어쨌든 제가 실제로 느낀 바를 가장 저로서는 제일 솔직하게 말씀드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채팅 이거 올라온 것만 확인하고 얼굴은 지금 살짝 이마만 보이시는데 되게 엄청난 질문. 제가 생각할 때 뭐 영향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뭐 그냥 실제로 말씀드리면 저 졸업할 때 150명 중에 60명? 대형폰 가고 검사 10명 되고 로컬도 거의 한 10명 가고 그리고서 거의 정말 모두가 선호하는 그런 데 가거든요. 근데 일단 첫 번째로 대형 로펌에 60명씩 가는 로스쿨이 없습니다. 그리고 검사 10명씩 나오는 데도 없고요. 로클로 8명씩 가는 데도 없어요. 그게 또 고대 로스쿨이나 연대 로스쿨 하면 그거보다 조금 더 적지만 뭐 그게 또 준하는 숫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성대, 한양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좋은 기회가 더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한편으로는 서울대 로스쿨이 150명이고 고대 연대 로스쿨이 뭐 120명이고 이런 그냥 숫자가 크니까 많은 거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그냥 학교 후배님들한테 제가 뭔가 실질적으로 조언을 드린다면 뭐 어쨌든 계시는 동안에 로스쿨 지원을 하고자 하신다면 특히 뭐 3학년, 4학년 이렇게 지원을 앞에 두고 계시면
뭐 더 학점 관리 잘하고 니트 잘 보셔서 이왕이면 좋은 학교 가는 게 나중에 더 본인이 원하는 직업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은 확실히 디메리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할까요? 제가 지금 이제 1시간 20분이니까 그만할까요? 그럼 제가 더 질문 없으신가요? 네. 확실해요? 아, 이게 흔하게 오는 기회가 아닌데. 진짜 죄송한데 네. 그 마지막으로 로스쿨 학벌이랑 학부 학벌이랑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너무 지금 막 저녁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는 뭐 그 우열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그거 하진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그게 그 문제점이 될 수도 있기는 한데 그냥 제가 현실에서 느끼기에는 어쨌든 조금 더 저희가 좋은 로스쿨이라고 아무튼 뭐 선호하는 로스쿨일수록 조금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부분은 뭐 그냥 제가 주변의 사례들을 봤었을 때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게 실제로 지금 또 보면 그 로스쿨들이 그 변호사 시험 합격률 공개하잖아요. 그 순서가 사실 또 그 채용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기껏 채용했는데 변호사 시험 합격이 안 돼서 막 1년을 더 기다려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채용을 취소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 봤었을 때는 뭐 합격률이 높은데 더 베팅을 하는 게 뭐 현실적으로 맞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둘에 뭐가 더 도움이 되나 이것까지는 뭐 그건 저도 제가 나중에 혹시 한 채용을 담당한 사람이 되면 그때는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냥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뭐 중간에 또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사실 제가 이거 준비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한 되게 오래전인가요? 한번 비슷한 기회를 그때도 한번 학과에서 불러주셔서 그때 이제 금융위도 오기 전이었고 되게 오래전이었는데 뭐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건 아니었지만 했었을 때 저도 막 되게 그 의욕적이어서 그때 이제 그때는 코로나 전이었으니까 막 그 뒤풀이도 가서 뭐 하고 막 술 마시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 연락처 받은 친구들이 있어서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아는 형이 개업을 해서 사무실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해외 사건들을 하다 보니까 좀 번역 그냥 학부생들 중에 번역 도움이 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자기 사무실에서 방학 동안에 하고 하면 본인도 이제 뭐 로스쿨 지원할 때 좀 기회가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때 연락처 받았던 친구들 중에 제가 봐도 영어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 추천했는데 막 며칠 고민해 보더니 다 거절하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학번이 몇 학번이었지? 그래서 여러 친구들이 거절했었는데 그래서 저도 그 뒤에는 이제 막 섣부르게 막 그런 거 나서서 하진 않고 있는데 그냥 그 이유를 이야기 말씀드리는 건 은근히 또 주위에 경험해 보기 어렵지만 또 막상 찾아보면 그 실제 지금 변호사들이 하는 일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번이라도 그런 게 있으면 한번 해보고 하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막상 그걸 일하는 걸 보고 가서 뭐 민법이 어쩌고 저쩌고 회사법이 어쩌고 저쩌고 배우는 거랑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 민법 이거 외우고 회사법 외우는 거랑 그 본인이 이해하거나 받아들여지는 속도가 되게 차이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나이를 더 먹었지만 지금 돌아가서 로스쿨 공부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 게 현실에서 이게 왜 필요하고 어떻게 좀 되는지를 보고 나니까 실제로 이해할 때도 훨씬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또 주변에 그런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많은 분들이 이걸 하지만 뭐 연락은 어차피 서로 안 하겠지만 이메일과 핸드폰은 있으니 뭐 제가 8월에 돌아가니까 혹시 뭐 광화문 근처에 정부청사 근처에 혹시 오실 일이 있거나 뭐 아니면 뭐 실제로 로스쿨 진학을 하시게 되거나 뭐 하게 되면 연락 주시면 뭐 합정도는 뭐 이런 얘기해도 뭐 사실 실제로 만나는 경우 많이 없겠지만 또 연락처 있으니 저장해 놓으시고 혹시 필요하면
올려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또 원래 뭐 오프라인으로 했으면 또 같이 뭐 차라도 한잔하고 했었을 텐데 뭐 그 부분은 저도 너무 아쉽고 마지막으로 채팅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으시면 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인데 미국에서 이렇게 줌으로 학생들, 후배들 위해서 시간 내주신 심원택 사무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우리 화면으로라도 잘 보이시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학생들도 도움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기회가 잘 없잖아요. 이메일도 주시고 전화번호까지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학생들. 네, 로그아웃 하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